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대선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승패를 좌우하게 될 7개 경합주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초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거 기간 내내 워낙 초접전 승부가 펼쳐진 만큼 최종 결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본투표 진행되고 있고 일부 주에서는 개표 예측 결과가 언론을 통해 계속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여러 많은 유수 언론사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압축뒤출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초반 분위기는 일단 트럼프가 좀 우세해 보이는 모습인데 현재까지 판세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사실 있죠. 첫 번째는 경합주를 누가 이길 것이냐.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러스트벨트 지역에 약간 우위를 보였는데 그 기조를 가져갈 것인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벨트 지역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다 아시는 것처럼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적극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갈 것이냐. 예. 더 많이 가게 되면 미장쪽이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경합주에서 반란표가 있을 것이냐. 근데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당 텃밭인데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하는 여론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러한 반란표가 사실은 현실화될 것이냐. 근데 아이오와 보니까 안 그랬어요. 원래 텃밭이다라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측대로 지금 가는 모습이고 지금 초중반이기 때문에 뚜껑은 마지막까지 열어봐야 알겠다. 일단 저희가 지금 스코어로 볼 때는 저희 연합뉴스 TV의 스코어 우측 상단에 보이는 스코어로 보면은 230대 205인데 이 숫자가 갖는 의미를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거로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비경합주, 즉 텃밭은 텃밭대로 공식이 작동을 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경합주가 이제 우위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이제 7개 경합주 93개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직 네. 지켜볼 대목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나 경합주 중에서 주목되는 곳 중에 하나가 펜실베이니아였잖아요. 이곳은 아직까지는 개표 결과가 트럼프에게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펜실베니아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93명의 선거인단 수 중에서 제일 많았던 19명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두 번째는 7개 경합주 중에서 계속 최후박빙이었어요. 48대 48 계속 오랫동안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 한 표 한 표까지 끌고 나와서 그걸 이제 개표를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2~3%의 차이가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는 지금 81% 저희가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81% 정도 개표가 됐고 51대 48 정도의 지금 비율인데 충분히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충분히는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제 승기를 좀 잡은 측면이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확정할 단계는 좀 아니다. 그거는 과거에 판세 분석을 했던 그 수치를 어느 정도 적실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보면 예. 해리스에게도 여지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반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합주 중에 꼽혔던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둘 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로서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이렇게 러스트벨트에 있는 동북부 경합주 3곳을 섞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리스 언제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이 선벨트 지역은 이제 강세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리스는 이 러스트벨트 3개 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네. 어떤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226 텃밭하고 그다음에 44 해서 270 네. 매직 넘버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펜실베니아에서 2~3%가 차니까 그리고 이 선벨트 지역에서는 유리한 고지가 없는 상황에서 예. 수세에 몰린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초박빙 승부였던 그 마지막 판세하고는 다른 지각 변동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매직 넘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대선은 우리 대선 방식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자꾸 매직 넘버 이야기를 하느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이것은 미국 선거가 이제 2가지로 진행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직접 선거가 아니죠. 예.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죠. 첫 번째 11월 5일 날 한 것은 선거 인단에 대한 투표고 선거 인단이 이제 다시 한번 대통령을 직접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투표 방식은 선거 인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은 간접 선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제 선거 공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텃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6대 219가 있고 나머지
93명이 있는 선거인단 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박빙이기 때문에 작은 표 차이로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숫자로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특히나 펜실베니아가 중요한 것은 226대 44, 270이 나오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선벨트 지역을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19대 49까지 하면 268이거든요. 두 개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2표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19명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면은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인수가 때문에 많잖아요. 결국 맞아요. 공통분모 측면에서도 펜실베니아가 중요하고 박빙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야 되는 지역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538명, 총 선거인단 538명 중에 절반을 하면 이제 맥넘버가 270이라는 게 269가 과반 조금 넘는 과반이기 때문에 예. 조금 넘기 때문에 예. 270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텃밭, 과거 전통적으로 텃밭으로 불리는 곳은 226곳이고 270 되기 위해서는 44곳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봤더니 위스콘신 10석, 미시간 15석, 펜실베니아 19석 더하면 이게 딱 44석이어서 그렇죠. 요 세 개가 해리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근데 270이 아니라 아예 후보들이 정말 동률로 269대 269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두 개 주 같은 경우에는 선거 이제 독식이 아니라 선거에는 독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한 표 한 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 그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더라고요. 두 군데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판세를 이번에 뭐 언제 이게 승부가 판가름이 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사실은 있어요. 초반 단계에서 승부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 그러면은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초박빙 지역에서 미세한 차이가 이어진다. 그러면 4일에서 2주까지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동률이 나온다. 그럼 내년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1월까지.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하원에서, 때문에 네. 상원 하원에서 대통령 부통령을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 가깝지 예.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표차로 봤을 때 더 많은 득표를 하고도 떨어진 그런 선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실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신다면요? 그런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그 국민 투표에서 마지막에 보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한 2, 3% 차이가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 선거인단 수에서 따지고 보면 불리하지 않을 수준까지 가는데 이미 그 전체 투표에서 동률이었어요. 예. 그러면 선거 인산수에서 유리할 고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과거 공식이 뭐 통하지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랑 또 별개로 7개 경합주가 과거와 달리 초박빙이었기 때문에 그 공식이 이번에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투표가 비슷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산술적으로 유리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을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통계가 있어도 이게 매번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대로 적용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군요. 특히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초박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식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이제 주별 투표 마감 시각도 그렇고 개별 방식도 그렇고 정말 각각이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너 언제까지 봐야 되는 거야?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또 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 이게 어떤 개념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보면 이제 공화당을 이제 상징하는 게 붉은색이죠. 네. 민주당을 이제 상징하는 게 파란색인데 처음에 개표하는 거 보면 이 빨간색으로 쫙 채워져요. 근데 사실 미국 그 지역 중에서 공화당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요. 땅덩이는 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넓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그 색깔을 칠해주는 거 보면 이제 빨간색이 많이 칠해지는데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개표를 먼저 하는 데가 공화당 텃밭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색깔이 치워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가 있는데 현장 투표보다 이제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색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개표가 늦게 되다 보니까 개표 두 가지 늦게 되니까. 때문에 붉은 이제 신기루가 이제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이게- 때문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먼저 승리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패했을 경우에 불복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기에 이제 승리 선언을 하면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냐면 지지자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결집하는 거죠. 이게 원래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동요해서 그걸로 이제 그 선거 개표나 아니면 이 선거 이후의 상황을
이제 흔들리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인데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변화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만큼의 혼란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선례 효과인데 네. 당시에 2021년 1월 6일에 의회에 난입했던 그 사람들이 상당히 처벌받았어요. 감옥도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했기 때문에 선례 효과가 있어서 좀 조심할 거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바이든 그 당선자가 트럼프에게 권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권력을 안 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빨리 줘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1월 20일까지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내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 혼란을 막을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즉 뭐 경찰력을 동원하든 주방위군도 지금 동원해서 워싱턴 D.C.에 지금 집결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제도적으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내년 1월 6일에 국가특별안보행사라고 해서 그 최종 선거인단이 공식적으로 확정한 대통령 당선자가 예.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불복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행사를 가진 거죠. 그래서 2020년 그 대선 당시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좀 균열과 약화되는 우려의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다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기본적으로 센터장님께서 아까 승리 선언을 이제 조선 앵커의 그 질문이었었는데 우리는 당선 확실시가 되고 확정이 되면 그때 승리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누가 이겼다라고 말 나오기 전에도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능한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트럼프의 개인적인 스타일이죠, 사실은. 그 주도권 상대방하고 심리전을 통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심리전을 발휘하는 것이고 트럼프는 과거에도 계속 이긴 선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공정선거로 진행되면은 선거 승복을 하겠다. 근데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중요한 펜실바니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심리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개인적인 그 캐릭터가 그런 말로 나오는 건데 이제 안타까운 지점은 이게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미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면 제2의 트럼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럴 그게 수 이제 있죠.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 막판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1%포인트 이내에 초박빙 접전을 벌였기 때문에 뭐 이런 시나리오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패가 확정되려면 여러 날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우편 투표, 사전 투표율 때문인데요. 약 8,300만 명 정도가 사전 투표에 참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좀 우편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했던 분들이 많으면서 이번에도 그 영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코로나 때 이제 우편 투표를 해보고서 미국 국민들이 적응을 했어요, 사실은. 네. 당시에 이제 2022년 69%가 사실은 사전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흘 걸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 사일이 걸렸다는 것보다도 제도적으로 각 주에서 이 개표를 하는 과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오래 걸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랑 별개로 각 주에 부여된 그 어떤 권한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애리조나 같은 게 2주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이제 오래 걸리게 된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보통 뭐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한 20%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한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20%가 정도 더 사전 투표를 하겠다는 수치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실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층이 많아서 그래서 8,200만 명이라는 수치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까지는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는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이제 다시 좀 이제 표심을 좀 들여다보면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는 트럼프에게 표심을 보냈었고 그렇죠. 2020년은 바이든에게 보냈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지난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공략한 그 선거 전략의 승리였고 사실 러스트벨트는
노동자층이 많이 살아요. 그렇죠. 노동자층이 지지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러스트벨트는 민주당이 많이 이제 지지하는 곳이었는데 네.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민주당이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서면 그 산업이 지금 붕괴되고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을 완전히 되돌려서 옛날에 잘 살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러스트벨트 공략 전략이 잘 통했던 거고, 근데 이번에 보면 러스트벨트 공략이 과거만큼 잘 안 통했다라는 기조가 있었어요. 거기에 해리스가 약간 우위 있는 것도 보면,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2-3% 차이가 나는 거 보면 그래도 러스트벨트를 공략했던 트럼프의 전략이 어느 정도 향수 측면에서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16년에서 먹혔고 그렇죠. 20년에도 보니까 트럼프도 뭐 딱히 뭐 없는데라고 그렇죠. 해서 그래서 다시 돌아간 뒤집힌 거죠. 건데 24년이 됐잖아요. 근데 16년에 그 옛날 학습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제도 아니겠다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맞겠다는 향수를 좀 불러올 수도 있다 말씀이시죠.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해리스 진영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내세운 단어를 따진다면 낙태권이고,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는 경제였습니다. 경제가 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호소한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해리스 정부에서는 사실 나름대로 경제 정책이 선방한 건 맞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선방한 것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지수는 좀 낮았어요. 그랬군요. 예,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네, 러스트벨트 지역도 그렇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특히나 두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좀 극명하게 나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종별로 나뉘기도 했고 성별로 나뉘기도 했고 교육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지지한 후보가 많이들 좀 나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미국 정치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의 롤모델로 이제 가져오면서 오래전에 사라졌던 인종 문제, 남녀 네. 차별 문제가 전면에 등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게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바꿔놓은 미국 선거 지형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것을 치유하는 게 미국의 숙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거든요. 미국이 이제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것은 민주주의 복원의 과정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어떤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당선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깊겠네요, 앞으로는. 해리스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통합의 이미지를 했죠. 예. 미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거였고, 트럼프는 그래도 자기 진영을 먼저 챙기겠다는 얘기를 나의 하긴 했어요. 지지층만 안고 가겠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민주주의의 복원 이런 측면이 이제 트럼프만이 아니라 예.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초반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중반 지나가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것, 그다음에 미국의 원래의 모습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트럼프의 지지자 중에 샤이 트럼프들은 보통 여론조사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거 투표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는 확실히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샤이 트럼프라는 개념이 2016년에는 아주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보면 그렇죠. 지금은 희미합니까? 더 이상 샤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은 검은색 비닐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이 검은색 비닐을 뒤집어 쓰고 트럼프가 이제 쓰레기섬 뭐 이런 거, 근데 트럼프 진영의 쓰레기섬 프레토로 듣고 쓰레기섬 얘기하면서 그래, 그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쓰레기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야라고 하면서 검은색 비닐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예. 그랬군요. 샤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샤이하지 않네요. 예. 샤이 트럼프, 진짜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에서 5% 정도 더 나와서 이들이 샤이 트럼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좀 많이 흐려졌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이번 대선에는 히든 해리스라는 계층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히든 해리스에 대한 어떤 그 위상이 샤이 트럼프 수준의 어떤 강도와 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게 이제 백인 여성이 이제 주도가 돼서 가족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이제 그 개표한 이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 처음에 기대했던 해리스 진영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준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개표 상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애리조나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7개 경합주는 지금 개표 상황이 뭐 40%, 50% 많게는 뭐 80을 넘긴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2, 3% 차이로 계속 좀 박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여기가 어떻게 될까가 참 궁금한데 선벨트 지역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벨트 지역은 우선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정이 된 된 것 곳이고요. 네.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하고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박빙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 많지 예. 않죠. 그래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놓친다면 네바다하고 애리조나를 다 가져와도 매직 넘버를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펜실베니아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그렇군요. 펜실베이니아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은 어떤 선거에서의 변수라고 할까요? 선거를 가를 또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은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펜실베니아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에서 3%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좁혀지느냐. 네.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기운이 있다면은 해리스에서 기대하는 게 있을 테고 앞으로 좀 더 한 5, 6%더 개표해 봤을 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아까 트럼프 81% 개표에 3%였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얼마 정도 갔을 때 이게 좁히는 걸 그 포인트를 봐야 한 되는 거예요. 85, 6%까지 갔을 갔는데도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게 그 판세상 그게 뒤집히기는 어려워지는 방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트럼프가 가져오게 되면 예. 훨씬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갭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갭이 지속되느냐,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당선자의 윤곽이 좀 언제쯤 드러날지 좀 계속해서 궁금해지네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누가 되든 상당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징검다리 대통령이 될 것이냐, 미국 정치사에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될 텐데요. 두 사람 중에 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새로운 역사를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쓴다라고 하기에는 큰 의미 부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돼서 얼마나 발전을 시키고 그 국제 안정에 이바지하고 이런 걸로 이제 사실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후보의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시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적으로는 해리스는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주의를 생각하는 것이고 국제 정치에서는 해리스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생각하지만 네. 트럼프는 마가라고 하죠, 마가. 그냥 그 마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우선주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내지 마라 대신 관세로 다 충당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완전히 이거 파격적인 내용이에요, 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동맹국, 안보협력국, 유사입장국하고의 연대가 이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민자 문제. 이민자가 해리스는 이민자를 법과 제도에 따라서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 이민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 이민자는 그냥 추방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새롭게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네. 됐을 때 역사에 좋은 의미로 남게 어떻게 미국을 발전시키고 국제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단임제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은 있죠. 그래서 거긴 첫 번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 일기 때 하려고 했는데 참모진의 반대를 못했던 것을 아예 선제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반대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지나치게 갖고 나와서 충돌을 하지 않고 될 것들만 선별적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챙길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만큼의 커다란 어떤 지각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 예. 두 가지 의견이 이제 공존을 하는데요. 4년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 18년이 1년 동안 아니라. 해보다가 이제 사실은 중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정책 드라이브 거는 게 좀 약화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로이터에서 트럼프가 지지자 연설을 위해서 판비치로 이동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상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